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8번째 왕씨를 임금으로. 전하께서는 황려 땅에 계심이 손발을 묶인 답답함이며 이대로 죽음을 당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대감을 도와 이성계를 치라고 하셨사옵니다. 보검을 내리신 것은 전하께서 대감을 신임하고 계심이 아니오이까. 곽충보의 턱살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득후가 설명했다. 거사일은 8관일로 정해졌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그날 도성으로 들어오실 채비를 갖출 것이며 거사 후의 수습은 좌시중 대감과 우현보 변한일 열대감께서 맡아 하시기로 되어 있사오이다. 알겠소. 내가 앞장설 것이요. 8관일까지는 내 명을 따르시고 좌시중 대감이나 우현보 대감과의 접촉을 소홀히 마시오. 알겠소이다. 자, 곽춘보는 손을 내밀었다. 김저가 곽춘보의 손을 굳게 잡았고 정득후는 잡은 두 사람이 손을 다시 잡았다. 불같이 타오르는 시선들이 잠시 이글거렸다. 이 일이 누설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요. 거사일까지는 자중자애하시오. 곽춘보가 엄숙하게 말했다. 김저와 정득후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8관해. 매달 동짓달이 되면 대궐에서는 받들고 있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단히 큰 의식의 하나다. 이것을 8관회라고 했다. 거국적인 행사인지라 그 경비를 조달하는 부처를 8관보라 했다. 가을에 거두어들인 전곡을 저축하여 공사에 사용하게 하고 그 별리를 거두어 모아서 8관회의 경비에 충당했다. 이날이 되면 개경거리가 축제의 분위기로 술렁거린다. 그러한 술렁거림은 사람의 긴장을 풀어놓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성계라 하여 예외일 수가 없었다. 곽충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무장했다. 그리고 김저와 정득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같이 즐거운 날엔 웬 갑옷이옵니까? 그럴 일이 있구만. 아내가 미심쩍게 물어왔을 때 곽춘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음을 담은 얼굴로 대답했다. 김저와 정득후가 왔다. 이들은 평상복에 장검을 들고 있었다. 갑시다. 예. 세 사람은 집을 나섰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동짓달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먼지 속을 굴러가고 있었다. 추동 이성계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곽춘보 일행이 대문을 들어섰다. 중문께에 이르러서는 세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두 분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정득후의 눈초리가 빛났다. 곽충보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성사되면 소리칠 것이요. 대오군이 조영규를 맡고 부령이 나머지를 맡으시오. 대오군은 김저, 부령이 정득후다. 길어지면 아니 됩니다. 되도록 단칼에 치시오. 말을 마친 곽충보는 성큼성큼 중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김저와 정득후는 강한 시설을 부딪히며 주위를 살폈다. 호위하는 병사들마저 보이지 않았다. 곽춘보가 사랑 밖에 당도했을 때 조영규가 방에서 나오며 반색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웬 무장이오이까? 계시는가?
영규는 아무 의심 없이 안을 향해 소리쳤다. 대감, 예의 판서 대감 납시어 계시오이다. 듭시라 이르게. 예, 드시지요. 곽충보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성계는 보고 있던 책장을 덮으며 곽충보를 본다. 곽충보는 성큼성큼 이성계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장검을 왼편에 놓았다. 대감, 반역이오이다. 무슨 소리야? 영규를 부르시옵소서. 어서 말을 하라니까. 중문 밖에 작약이 와 있사옵니다. 이성계의 안색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곽충보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했다. 이성계는 조영규를 불렀다. 중문 밖에 있는 두 놈을 산채로 잡아라. 두 놈이라니요.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예, 조영규는 방을 나와 중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영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김저와 김정두쿠는 긴장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허허허, 오셨으면 안으로 듭시지 않으시고요. 영규는 너털 웃음을 흘리면서 김저에게로 다가갔다. 예의 판서 대감께서는. 김저가 곽충보를 들먹이는 순간 조영규의 맷돌 같은 주먹이 김저의 면상을 후려쳤다. 김저는 비명도 없이 고꾸라지듯 쓰러진다. 영규는 김저의 장검을 뽑아들고 정두쿠에게로 다가섰다. 정두쿠는 장검을 뽑아들고 자신의 목덜미를 후렸다. 붉은 피가 조영규의 옷자락을 흔건히 적셨다. 이성계와 곽춘보가 나온 것은 이때였다. 산채로 잡으라지 않았느냐. 이성계가 힐책했다. 자해를 했사옵니다. 이성계는 쓰러진 정두쿠에게 시선을 돌렸다. 핏자국으로 땅바닥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두쿠는 안간힘을 쓰며 온몸을 뒤틀더니 조용해졌다. 쯧쯧쯧. 이성계는 혀를 찼다. 까마귀 몇 마리가 이들의 머리 위를 돌면서 울었다. 영규는 쓰러진 김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채 정신이 들지 않은 듯 초점이 흐려진 시선으로 곽충보를 건너다 보았다. 저놈을 순군옥에 가두고 대간들로 하여금 문촉게 하라. 곽충보가 쏘아붙이듯 말하자 김저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소리쳤다. 네놈이 선왕마마의 하교를 거역하다니. 영규의 넓적한 손바닥이 김저의 입가를 덮치듯 후려쳤다. 김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투성이로 변했다. 드십시다. 예. 곽춘보는 이성계의 뒤를 따라 사랑으로 들었다. 순군옥의 주위는 관설불로 대낮같이 밝았고 김저의 비명소리와 곤장치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고 있었다. 김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처음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전 판서 조방흑만이 관련되었다고 자백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곽충보로부터 대체적인 윤곽을 들어서 아는 대간들이 그 정도에서 문초를 마치려고 할 까닭이 없었다. 이실 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곤장은 수없이 부러져 나갔고 덜어는 김저의 살점이 붙어있기까지 했다. 목불인견의 참혹함이었다. 매를 견디다 못해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쏟아부어 깨어나게 했고 형은 그때마다 더욱 잔인하게 계속되었다. 마침내 김저는 변한열, 이임, 우연보, 왕한덕, 우홍수가 공모하여 우왕을 다시 보위에 모시기로 했다는 사건의 전모를 자백하고야 만다. 급보를 받은 중신들은 흥국사에 모여들었다. 우야들에서 회군한 장수들은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흥국사에 모여 타개책을 의논하곤 했었다. 판삼사사 심덕부, 찬성사 지용기, 정몽주, 정당문학 신장수, 평리 성성린,
지문화부사 조준, 판자해부사 박우희, 밀직부사 정도전 등이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임금을 폐하자고 했다. 우왕과 창왕이 왕시성이 아니므로 가라고 한다면 왕시로 임금을 삼는 것은 지인이 된다. 가를 폐하고 지인을 세운다. 이것이 대의 명분이었다. 명분이 정해지면 왕제를 찾아야 한다. 지난번 창왕으로 보위를 이어갈 때 신종의 7대 손인 정창군이 물망에 올랐었고 또 그것이 이성계의 의중이라면 토론의 여지조차도 없음이 아닌가. 정비궁에 가서 낙점을 받아오시오. 이성계가 말했다. 낙점이란 나란히 적힌 서너 사람의 이름자에서 하나를 골라 점을 찍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결정을 정비에게 맡기는 것은 그녀가 왕실의 윗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정비궁으로 간 사람은 심덕부, 성성린, 조준이었다. 정비는 몇몇 종친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9살 난 창왕을 봉우에 앉게 한 지 불과 1년 7개월이 아니던가. 정창군입니까? 정비가 물었다. 그만한 일을 모르고서야 어찌 왕실의 우전이라 하리. 그러하옵니다. 심덕부가 대답했다. 서둘러 낙점하라는 최근 같기도 한 음성이었다. 정비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정창군 요라고 적힌 이름 위에 점을 찍었다. 폐왕 우가 종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만을 노렸는지라 마땅히 서인으로 삼아 멀리 내쳐야 할 것이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비는 정신이 혼미해옴을 느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다. 심덕부는 다시 한번 고했다. 폐왕 우는 강릉으로 폐왕 창은 강화로 내쳐야 할 것이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대로 하시오. 말을 마친 정비는 눈을 감았다. 이슬이 맺히듯 눈물이 아롱졌다. 1389년 11월 15일 이성계는 흥국사에서 회동한 18사람을 거느리고 정비궁으로 들었다. 정비궁은 병사들로 첩첩이 호위되어 있었다. 종친과 백관들은 새로이 보위에 오를 정창군을 옹립해왔다. 왕대비마마, 저는 미천하고 용렬하여 보위에 오를 왕제가 못되옵니다. 교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임금의 자리에 오를 정창군이다. 그 정창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임금의 자리를 사양하고 나섰다. 이런 자리에서는 중신들이 나설 필요가 없고 구경만 하면 되는 일이다. 정창군은 태조 정파인 신왕의 7대 손이 아닙니까? 나는 종사의 뜻을 받들어 공민왕의 후사로 삼을 것이요. 정비의 음성은 조용하고 담담했다. 정창군은 다시 사양의 뜻을 밝히고 있었으나 정비는 옥새를 내렸다. 폐왕 우는 강릉으로 부처하고 그 아들 창은 강화에 추방하여 서인을 삼도록 하시오. 예, 또한 이임과 그 아들 귀생도 원지에 유배토록 하시오. 예. 대답하는 신하들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고 명하는 정비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수창궁 창이 서인이 되었으니 수령군이라 고쳐졌던 대궐의 이름도 수창궁으로 다시 돌아왔다. 정창군의 죽의식은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용상에 임호한 새 임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기쁨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었다. 평탄하지 못할 앞날의 일을 두려워하는 눈물이었다. 고려의 34번째 임금이자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은 이렇게
등극했다. 임금의 어머니 왕씨를 높여 북령 옹주로 삼고 아내 노씨를 순비에 봉하고 순성군을 세자에 봉했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 죄인을 사면한다. 죄인의 사면도 범위를 넓혔다. 겉보기만으로는 성대한 출발이었다. 즉위식을 마치자 이성계는 빈청으로 심덕부를 불렀다. 문화시중의 자리를 맡아주시오. 심덕부는 흠칫 놀랐다. 수문화 시중을 문화시중으로 잘못 들은 듯 싶었다. 수문화 시중의 자리를 말씀이오이까 문화시중이라니까요. 대감 맡아주시오.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문화시중이라면 마땅히 장군께서 오르셔야 할 막중한 자리가 아니옵니까? 잠자코 맡아주시오. 아니되옵니다. 우야도에서 회군해온 이래 조민수, 이색, 이임 등이 모두 대감의 웃자리에 있었질 않습니까? 나는 문화시중의 제목이 못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 일이에요. 대감, 문화시중의 제목은 못되어도 문화시중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 공이 하나 마찬가지가 아니요. 아니 그렇소이까? 허허허. 내가 바라는 일이에요. 맡아주시오. 대감, 문화시중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오. 이성계는 심덕부를 문화시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부했다. 변한열 왕안덕을 요직에 두세요. 대감,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옵니까? 변한열 왕안덕은 패왕의 옥사에 연루되어 있사옵니다. 죄가 크지 않으면 다독에서 쓰는 것이 좋아요. 저들은 패왕을 옹립하여 전제 개혁마저 혁파하려 들지 않았소이까?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마시오. 관영은 되돌아 하지를 않습니까? 수문화시중인 내가 문화시중 대감께 주청하는 일입니다.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심덕부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어느 사이인가 수상의 자리에 올라 있었고 이성계가 주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아니한가. 대감, 그렇게 정한 것으로 합시다. 이성계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담겨 있었고 덕기마저 넘치고 있었다. 심덕부는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었다. 이색이 판문화부사, 변한열이 영삼사사, 왕안덕이 판삼사사로 남았다. 중궁전은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다. 공양왕은 이때까지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순비도 따라 울 수밖에 없었다. 왕덕이 함께한 자리였다. 지난날 왕덕은 정창군에게 보위에 올라야 한다고 역설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전하, 신은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사옵니다. 보위를 타성에게 맡긴 채 살아온 15년 동안 햇빛마저 두려운 부끄러움으로 단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왕덕은 여기서 일단 말을 끊었다. 공양왕도 순비도 왕덕을 주시했다. 왕덕의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하, 이시중을 비롯한 여러 장상들이 전하를 보위에 모신 것은 그들에게 밀려오는 화를 면하기 위한 것이지 왕실을 위한 것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왕덕의 말은 굳고 싸늘했다. 하오나 전하께서는 보위에 계시옵니다. 마땅히 힘을 길러야 하실 것으로 아옵니다. 내 평상의 의식과 사형이 풍족하여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무슨 벗지 못할 무거운 짐이란 말씀이요. 말을 마친 공양왕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왕덕은 이같이 딱한 광경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전하, 변한열 왕안덕이 패왕의 옥사에 연루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사옵니다. 그러나 아직 요직에 남아있사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함이옵니까? 이시중이 족당들이 아직은 훈구 명문까지 밀어낼 힘이 없음이 아니오이까? 전하, 저들의 놀림감이 되어서는 아니되옵니다.
500년 사직을 지켜 가시는 성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겐 힘이 없어요. 저나 저들을 위하여 보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옵니다. 이 점 통촉해 주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목숨을 재촉하자 하시는가? 저나 500년 종료사직을 지키기 위함이니 이 한 목숨을 버려 종료사직의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신은 마땅히 그 길을 갈 것이옵니다. 보위는 그대에게 맡겨져야 옳았을 것을. 왕덕은 할 말이 없었다. 왕씨가 임금이 되어 500년 고려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했던 왕덕이었다. 누구의 옥립이든 정파의 핏줄이 왕 위에 오르지 않았는가? 작은 힘을 모아 큰 힘을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 왕씨의 왕권을 다져가려고 하는 왕덕이었다. 그러나 왕 위에 오른 공양왕은 헤아릴 수 없이 심약했고 즉위한 날부터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서우리만큼 침통한 정적이 흘렀다. 이 정적은 고려의 종말을 상징하고 있는지 몰랐다. 힘있는 사람들의 침묵이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라면 힘없는 사람들의 침묵은 좌절일 뿐이다. 전하 500년 종묘사직이옵니다. 한치의 부끄러움도 남길 수 없음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공양왕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고 중전은 눈시울을 적셨다. 신은 이만 물러가옵니다. 자주 들러서 내 힘이 되어 주시오. 망극하옵니다. 왕덕은 뒷걸음치듯 조심스럽게 중궁전을 나섰다. 해질녘이었다. 왕덕은 길게 느려진 그림자를 거느리고 힘없이 걸었다. 망국으로 가고 있음인가? 왕덕은 심란했다. 차라리 자신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면 왕권의 회복을 도모할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망상에 불과한 일이었다. 왕덕은 별당으로 들었다. 아직 등촉은 밝혀져 있지 않았다. 사위는 어느덧 어둠으로 쌓여 있었다. 아버님, 소년이옵니다. 무남 동녀 연지의 목소리였다. 어서 들라. 연지가 등촉을 들고 들어왔다. 이제 겨우 14살이었지만 영특하고 총명한 아이였다.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계셨사옵니까? 아버님 안색이 뵙기에 민망하옵니다. 연지는 왕덕의 곁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넌 이 나라 고려가 창업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472해째 되옵니다. 그간 몇 분의 주상이 계셨느냐? 34분이옵니다. 2분은 빼야 하느니라. 연지는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 왕덕을 빤히 쳐다본다. 왕씨로서 이어온 왕조에 타성이 2사람 보위에 있었느니라. 송구하옵니다. 연지야, 예, 종묘사직을 지키고 왕씨의 핏줄로 보위를 이어가는 일만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내 비록 아녀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왕씨의 핏줄을 받은 것은 분명한 일, 한시도 왕족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서책 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예, 왕덕은 연지가 사내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늘 아쉬워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왕씨의 자긍심을 물려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지는 자라면서부터 총명함을 드러냈다. 하나를 가르치면 4~5을 알았다. 왕덕은 모든 기대를 연지에게 걸기 시작했다. 비록 계집아이라 할지라도 사내 못지않은 왕족으로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다. 등극의 예식은 성대하였사옵니까? 이르다뿐이냐. 15년 만에야 왕씨가 옥새를 간직하게 되었느니라. 이 같은 기쁨이 어디에 다시 있으리. 연지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은 안에 계시더냐? 예, 매시고 오리까?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연지는 다소곳이 방을 나갔다.
왕등은 깊은 수령에 빠지듯 생각에 잠겼다. 이 왕조가 500년 고려 왕조가 어디로 가고 있음인가. 왕덕은 깊은 한숨을 쏟으며 눈을 감았다. 왕실을 임금으로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